또 개싸움이 벌어졌고 리버풀은 확실히 이 점에서는 라이프치히보다 우세인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라이프치히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나타난 양팀의 전술과 리버풀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공격 전술은 꽤나 복잡하지만 컨셉 자체는 꽤나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른쪽으로 전개하다가 왼쪽에서 마무리 짓기, 혹은 오른쪽으로 몰아놨다가 왼쪽으로 한 번에 넘겨버리기 정도가 됩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항상 좌측 윙백인 앙헬리뇨를 아주 높게 올려서 거의 윙어처럼 쓰곤 했는데요. 지난 메뉴전에서도 그랬듯이 이 선수의 뛰어난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장면에서처럼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고 나발이고 앙헬리뇨는 일단 최전방에 올려두고 봤어요. 거기에 좌측 중미에 강력하고 정교한 킥을 구사할 수 있는 자비처까지 함께 두었는데요. 이 장면이 이를 통해 나겔스만 감독이 무엇을 노렸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담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방향전환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포메이션과는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측 톱으로 소개됐던 올모는 아예 미드필더 지역으로 빠져버려 있고, 우측 중미로 소개됐던 아이다라가 우측 윙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나겔스만 감독은 뭘 노린 걸까요? 핵심이 되는 건 올모의 미드필더 지역 가세입니다. 본래 올모는 톱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톱으로 나서긴 했지만 보다 아랫지역을 주무대로 삼던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이 선수가 우측 톱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라이프치히는 순간적으로 우측에서 리버풀보다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이날둠이 올모에게 끌려가게 됐고, 견제할 선수가 없어지게 된 우측 중미인 아이다라가 꽤나 자유롭게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모의 움직임으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리버풀은 결국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건 즉 반대편에 있는 앙헬리뇨에게 매우 넓은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 아담스가 크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앙헬리뇨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도록 꾀했습니다. 혹여나 크로스가 시도되지 못하더라도 근처의 자비처에게 넘김으로써 중거리 슈팅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다는 것이 라이프치히의 공격 컨셉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공격 컨셉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 많이 활용했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은 이 지역에 아놀드와 카박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여전히 리버풀에 유효했습니다. 심지어 길게 골킥을 찰 때조차 일부러 우측의 선수들을 잔뜩 몰아넣은 것을 보면 어떻게든 리버풀의 우측을 앙헬리뇨와 자비처로 잡아먹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수비 시에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이 라이프치히가 어떤 모습으로 압박을 구사하는지 잘 나타내는 장면인데요. 라이프치히는 이와 같이 3-2-3-2 같은 모습을 취하면서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투톱이 센터백들을 잡아두고 양 윙백들이 높이 올라와 리버풀의 풀백들을 압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었습니다. 리버풀이 좌측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우측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말이 3-2-3이지 사실상 3백 앞에 있는 7명 모두가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리버풀은 짧은 패스를 통한 볼 전개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리버풀에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 리버풀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펄스9인 피르미누를 내리는 것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경우조차 우파메카노까지 함께 따라와 방해했기에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이에 클롭 감독은 아싸리 중원을 생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에 많은 숫자를 투입했다는 것은 후방의 숫자가 적다는 뜻. 살라와 마네라면 충분히 롱패스를 투입했을 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것이 좌측 센터백 조던 핸더슨이었습니다. 최후방에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들보다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었고 카박보다 롱패스 능력이 훨씬 뛰어났기에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격인 선수였습니다. 핸더슨이 좌측에 있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핸더슨이 있는 방향으로 쏠렸고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있는 살라에게는 비교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살라에게 롱패스가 투입됐고 그의 마크맨이라고 볼 수 있는 클로스터만은 이 1대1 싸움에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클럽은 중원을 생략하기로 한 김에 확실하게 롱패스 상황에서의 힘을 더 실어줬는데 존스의 위치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골키퍼가 볼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미 클로스터만은 2대1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처럼까지 보입니다.
가뜩이나 이날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던 살라를 막기도 힘든 상황에 존스의 가세는 꽤나 부담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롱패스가 투입될 때마다 라이프치히가 뒷공간을 허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센터백들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이제 센터백들이 공중볼을 따낸 이후의 세컨드볼 싸움이었습니다. 리버풀의 중미들은 후방으로부터의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 임무에서 해방된 대신 이 세컨드볼 싸움을 주된 임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이런 식으로 중앙 미드필더들을 활용했던 경험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명 헨밀룸, 헨파밀 등으로 불리던 미드필더 조합은 소위 개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컨드볼 싸움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타이틀을 따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이날의 미드필더는 존스, 티아고, 바이날둠이었지만 모두 이 개싸움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며 라이프치히의 미드필더들을 제압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피르미누, 핸더슨, 아놀드 등 다른 선수들도 이런 싸움에 익숙했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원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라이프치히의 선수들은 적잖이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자신들이 빌드업을 진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라이프치히의 빌드업 상황에서도 이런 개싸움을 부추겼습니다. 이 장면에서처럼 리버풀은 라이프치히가 3백 플러스 수비형 미드필더인 캄플 플러스 우측 윙백인 아담스까지 최후방으로 내리며 빌드업을 진행했음에도 다음과 같이 모든 선수들에게 하나씩 붙는 모습을 통해 롱볼을 차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셈인데요.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앙헬리뇨가 있는 지역을 카박이 막게 되었지만 투입되는 롱볼에 대항해 카박이 앙헬리뇨를 잘 막아내며 리버풀이 지닌 센터백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컨드볼 싸움에서 또 개싸움이 벌어졌고 리버풀은 확실히 이 점에서는 라이프치히보다 우세인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중원을 생략한 롱볼 투입과 강력한 전방 압박 두 가지를 통한 개싸움 유도에서 리버풀이 승기를 가져가며 라이프치히의 실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것이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무키엘레의 어마어마한 실수가 결정적이긴 했지만 그 이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티아고가 볼을 따내며 카박을 통해 아놀드에게 볼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여기 뒹굴고 있는 선수가 티아고입니다. 이미 은쿤쿠와 앙헬리뇨가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아놀드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뻥 걷습니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아놀드는 상당히 침착하게 이 볼을 처리했습니다. 이게 그 직후 상황인데요. 중앙까지 내려온 피르미누에게 아놀드가 정확히 볼을 투입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두 명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런 패스를 투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놀드는 이를 해냈습니다. 피르미누도 3명에게 둘러싸여 볼을 뺏길 위기였지만 이걸 존스에게 넘기는 것에는 성공했고 이걸 존스가 전방을 향해 길게 투입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키엘레의 실수가 가장 결정적이었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의 침착함, 실수를 덜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점도 결국 자비처가 압박을 당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든 것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책이 승패를 가름에 있어 결정적이긴 했지만 마냥 운이 좋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